소비 충격, 투자 충격 등등등 이러한 충격이 없고 T기의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과 같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실질 이자율이 장기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충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수항들만 남게 될 것이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얻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T 시점에 액추얼 GDP가 트렌드 상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YT는 당연히 YT 바와 같아야 되고요. 그래서 액추얼 GDP가 바로 포텐셜 GDP가 될 테니까요. 장기 균형 상태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 상수들을 다 더한 것이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장기 균형 상태에서 포텐셜 GDP 대비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값을 갖고요.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 투자도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포텐셜 GDP 대비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고요. 포텐셜 GDP 대비 일정한 값을 갖는다. 그 다음에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. 그리고 수출과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헷갈리면 잠시 수출과 수입이 없는 폐쇄 경제를 클로즈드 이코노미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면 포텐셜 GDP 중에 일정 비율은 소비를 하고요. 일정 비율은 투자를 하고 일정 비율은 정부가 지출로 사용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셋을 더하면 당연히 포텐셜 GDP가 되어야겠죠. 바로 그 뜻입니다. 그래서 상수항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포텐셜 GDP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비율이 1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소비 가운데 포텐셜 GDP의 일정 비율을 소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일정 비율, 예를 들면 0.6, 0.6의 YT 바. 그 다음에 투자라고 하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 포텐셜 GDP의 뭐 한 20%라고 해볼까요? 0.2.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장기 균형 상태에서 포텐셜 GDP의 뭐 예를 들면 0.2. 자, 이런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 액추얼 GDP라고 하는 것은 0.6의 소비고요.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 투자는 0.2의 YT, 포텐셜 GDP의 20%만큼이 투자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포텐셜 GDP의 20%만큼이 정부 지출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 더하면 당연히 포텐셜 GDP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. 그 중에 이제 앞에 있는 상수들만을 더해 보면 당연히 1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실제 GDP와 포텐셜 GDP의 비율은 상수항의 합과 같고 이것은 당연히 1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의 합이 뭐 마지막에 수입의 비중을 가리키는 AM은 빼줘야겠죠. 우리 수입은 차감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이 상수항들을 다 합하면 우리가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적용해 보죠. 우리가 앞서 구했던 식입니다. 생산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하는 식에 소비도 대입하고 투자도 대입하고 각각 대입해서 얻었던 식이고요. 그래서 앞에 이 식과 같은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.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을 다시 쓴 건데요. 상수항들만 이렇게 앞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충격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놨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자율에 반응하는 부분 이렇게 썼는데요. 보시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 모든 충격은 제로와 같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T시점의 실질 이자율은 장기 실질 이자율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와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0이 될 것이고요. 남는 것은 이 상수항뿐인데 우리가 상수항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상수항의 합은 1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. 양변에 1을 한번 빼주죠. 여기서 1을 빼고 여기서 1을 빼면 이건 다 없어지겠죠. 1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충격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편의상 그냥 엡실론 T라고 썼습니다. 그래서 엡실론 T는 소비, 투자, 정부 지출, 순수출, 대외 부분에서 발생하는 충격들을 다 더해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S 커브에 나타나는 충격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총수요 충격이라고 불러요. Aggregate Demand Shock이라고 얘기합니다.
당연히 총 수요 충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총 공급 충격도 있겠죠. 그것은 총 공급 곡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. 자, IS 커브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우리가 총수요 충격이라고 하고, 이 총수요 충격은 다양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소비 부문에서의 충격, 투자, 그 다음에 정부 지출, 대외 부문, 이렇게 이런 충격들을 합쳐서 우리가 총수요 충격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는 부분을 남겨두면 되겠습니다. 보시면 자, 왼쪽에서도 제가 1을 뺐으니까요. 자, YT 나누기 YT 바 마이너스 1이 이제 뭐와 같아지냐면 제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. Actual GDP 마이너스 Potential GDP가 되고요.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는 YT 바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건 바로 현재 GDP의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 얼마만큼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GDP 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값을 YT 햇이라고 썼어요. 그래서 우리가 IS 커브를 도출을 했습니다.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얻은 IS 커브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. 그래서 왼쪽에는 GDP 갭을 썼고요. 오른쪽에는 총수요 충격, 그 다음에 이자율의 투자가 이자율에 반응하는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겠죠. 그래서 단기 GDP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, 첫 번째가 이자율 갭이고요. T 시점에 이자율이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과 얼마만큼 괴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GDP 갭이 결정될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ggregate demand shock이겠죠. 총수요 충격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GDP 갭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GDP 갭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과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 사이의 차이,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 식을 읽을 때도 이쪽으로 읽으면 안 되고 GDP 갭이 뭔가를 이렇게 코드하는 건 아니고요. 총수요 충격과 이자율 갭이 GDP 갭을 코드하는 것이다, 이쪽 방향으로 읽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림을 또 소개할 텐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만약에 우리가 식을 반대로 쓴다, 변수를 위치를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 왼쪽에 이자율을 쓰고, 자, 오른쪽에 GDP 갭을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식에서 우리가 지금 얻은 IS 커브에서 이 텀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GDP 갭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B는 이자율 갭이죠. T-R 바는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GDP 갭이라고 쓸 수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제가 B로 나누었습니다. 그 다음에 B로 한번 나눠볼까요? 양변을 B로 나누면 1 over B demand shock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over B의 GDP 갭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제가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거고요. 제가 이 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, 우리가 IS 커브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텐데 그때 세로축에 이자율을 표시를 하고 가로축에 GDP 갭을 표시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세로축의 변수가 RT가 되니까 보통 IS 커브는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.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, 그런데 세로축에 우리가 RT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한번 표현하는 것도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럼 보시면 우리가 세로축의 변수를, 세로축에 RT를 표시하고 가로축에 GDP 갭을 표시를 한다면,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바로 1 over B가 되겠죠. 마이너스 1 over B. 이게 바로 마이너스 1 over B가 IS 커브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. 자, 그림을 한번 보시죠.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RT가 세로축의 변수이고 GDP 갭인 YT 햇이 가로축의 변수가 되겠습니다.